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세상에 단점이나 결점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고 또 부부가 되는 건 그러한 단점이나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좋기 때문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재력이나 외모보다는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또 결점은 감싸주면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곁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곁을 지켜주고 계신가요?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월요일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 굉장히 힘차게 출발을 해봤는데 앞으로의 시장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시장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여러분들의 종목의 흐름은 힘차게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볼 거고요. 또 시장의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신청 지금부터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점이 궁금한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도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이재필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더욱더 확실한 해결책들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투자의 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극곰님과 뚠뚠이님께서 1등으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가스닥님도 안녕하시렵니까? 라면서 등장하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서단계 1년차님 오늘 일찌감치 출석 체크하고 있고요. 그래그래님도 반갑습니다. 레귤러님과 함께 또 쨍하고 해뜰날님도 이름이 보이고 있고요. 벙벙님 오셨네요. 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자유롭게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종목 상담 신청받는 동안 시장에 대한 체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을 정리하기 전에 전문가님,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 채권 시장이 굉장히 좀 화두에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이 채권 시장이 원래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커요. 10배 이상 크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에 따라서 큰 흐름은 이렇게 좀 읽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지난주 말에 좀 그런 얘기가 나왔죠.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 그쪽에 보면 그 정통한 기자가 하나 저 연준하고 뭐 좀 통하는가 봐요. 닉 이름이 키라우? 아니 닉 티밀하우스라는 기자가 있는데 티밀하우스. 이름도 되게 어렵네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이름도. 근데 그 기자가 연준에서 뭐 소스를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분한테는. 왜냐하면 6월 달에도 시장이 0.5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연준하기 3일 전에 네. 그땐 연준의 뭐 관련자들도 전부 다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뭐 아무도 얘기를 못 하거든요. 연준 회의기 그 전주부터는 연준 인사들이 뭐 어떤 얘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근데 3일 전에 그런 얘기를 0.75다. 그랬으니까 0.75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소스가 조금 네.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네. 11월 달에는 0.75로 가더라도 12월 달에는 0.5로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데리 메일리 연은 총재가 또 뭐 강연을 하면서 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속도 조절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를 토의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장이 9월 연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생각하길 11월 달에도 0.75, 12월 달에도 0.75다. 그렇게 하면서 시장이 조금 고생을 했었는데요. 그때가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
이때죠. 이때가 그 연준 9월달 연준 있었던 그때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때는 우리 점도표에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이게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고 올해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를 이렇게 찍을 때 그때 중간값이 보면 4.4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4.5니까 지금 3.25니까 11월 달에 0.75 하고 12월 달에 0.5를 하면 4.5가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 시장이 또 PC 지표 보고 막 그러면서 네. 겁을 냈던 거예요. 근데 겁을 내면서 조금 빠졌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조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런 게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한 게 그냥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일단 중간선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1월 8일이 중간선거인데 뭐 그 관련해 갖고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는 민주당에서도 주식시장에 좀 신경을 안 쓰면 안 될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제 생각에는 이 연준도 마찬가지 11월 달에 연준 회의가 끝나고요. 네. 그때 조금 매파적인 얘기가 나올까 이렇게 우려를 하는 부분들도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지금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그때 좀 나올 얘기들 파월 의장이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할 얘기들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당장 선거가 11월 8일이니까 네네. 아마 매파적인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 쪽 같은 경우는 뭐 그나마 조금 이렇게 전에 0.75로 인해 갖고 빠졌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회복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가격대가 11,100선 정도 돼요. 근데 이 11,100포인트선은 공교롭게 딱 거기에 좀 맞아 들어갑니다. 네. 저기 보시면 200주 이평선 주봉상에 보면 그게 지금 11,100포인트 정도 돼요. 그리고 요번에 빠지기 전에 찍었던 자리, 그 자리도 저점이 한 11,1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회복을 하면 11,100포인트 정도, 그 정도 이상 수준까지는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가 조금 채권 관련해갖고 우리나라도 좀 이거 얘기하면 되게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요. 네네네. 일단 강원도에서 레고랜드 보증 맞아요. 섰던 거 네. 그거 나 못 줘 이렇게 해버렸죠. 그래서 일이 커졌는데 지금 부랴부랴 정부 쪽에서 50조 플러스 알파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조금 진화하는 대긴 됐는데 이게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얘기를 하려면 많이 길어지니까 다음에 조금 시간이 될 때 그때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시장 자체는 미국 시장이 괜찮다라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썩 나쁜 그런 시장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 연준의 속도 조절론 그리고 이 채권 시장의 움직임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우리는 계속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예민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상승은 상승인데요. 조금 찝찝해요. 그렇죠. 네. 이게 아침에 갭으로 워낙 좀 많이 맞아요. 떠서 시작했어요. 네.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았었죠. 전주말에 미국 시장에서도 좋은 얘기 있었고 그동안 지난주 후반에 조금 괴롭혔던 그런 쪽들 우리나라 채권 때문에 또 좀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조금 나왔는데 좀 이렇게 떠서 시작해서 조금 좀 한 10시 한 20분 정도? 10시 10몇 분 정도까지는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맞아요.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로 선물 시장에서 보니까 매물이 후두둑 떨어져갖고 30분 본 캔들이 이만하게 하나가 나더라고요, 음선이. 그게 중국 시장 쪽 때문이었는데 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시진핑 지도 체제가 네. 지금 완전히 독주 체제가 됐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따가 미니 강의 시간에 좀 따로 중국 정치 쪽, 이쪽을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보기로 하고요. 일단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직접적인 영향들, 이런 것들은 지금 좀 제한적일 걸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는 중국 쪽에 우리가 어떤 이익을 본 게 없어요. 계속해서 그쪽에 무역 수지도 계속 적자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게 몇 달 동안 이렇게 누적이 되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안 좋아진다라면
뭐 이 부분은 조금 그렇겠지만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미국 시장 쪽 이런 쪽에 더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네. 중국 시장의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 같으니까 뭐 어느 정도 좀 매매 정도 그렇게 좀 길지 않은 시간 그러니까 좀 미국 시장 쪽에 그 11월 8일이요. 네. 중간선거 전 정도까지는 아마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늘 중국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여러 가지 악재와 호재가 좀 혼존하는 가운데서 시장에서는 좀 악재 쪽으로 많이 흘러내린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 특히나 시진핑 권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미니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중간선거라는 이슈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시장들을 또 우리는 어떻게 또 잘 꾸려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종목에 또 국내 시장에 우리 증시에 한번 주목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토마토증권통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전화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해피제이님이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유일 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28,50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유일 로보틱스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다가 9월 들어서 갑자기 뚝 끊겼어요. 그러더니 계속 요새는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6,9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시청자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야, 이것도 고점에서 보면 되게 많이 밀렸네요. 맞아요. 9월 15일 날 37,950원이었었는데 지금 26,900원이면요. 상당히 좀 많이 밀린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게 좀 이렇게 좀 많이 밀린 거는 뭐 그렇다고 봐야죠. 이렇게 급등할 때 이때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는데 뭐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는 자연히 걱정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보시면 이 실적 부분들이 적자로 좀 전환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작년에 상장하기 전이죠. 상장하기 전에는 작년 6월 달에도 뭐 한 18억 정도 이 정도 흑자가 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억 정도 2분기에 적자가 났습니다. 거기다가 매출액도 마찬가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주식들이 상장할 때 보면 되게 좀 이 공모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높게 산정을 받기 위해서 되게 많이 장밋빛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부합할 만큼의 실적들이 나오질 않고 있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쪽들이 좀 등락폭들, 변동폭들은 상당히 큽니다. 자, 뭐 이 좀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은 이 유일 로보틱스는 아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흑자 전환을 했어요. 흑자 전환을 해서 뭐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고점에서 조금 빠지긴 빠졌는데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근데 뭐 이 유일 로보틱스를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면 지금 뭐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뭐 삼성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아마 올해 말 정도까지 처음 시제품을 내놓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착용하는 웨어러블 로봇 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이쪽들 이 유일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이 대부분인데요. 자, 요거 가만히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회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뭐 어떤 근로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은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로봇들 같은 경우는 24시간 일을 하라 그런다고 뭘 하질 않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뭐 임금을 더 올려주세요 이런 얘기들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일을 앞으로 점점 이 로봇이 많이 대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장들도 마찬가지 전부 다 스마트 팩토리화가 될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인플레이션 때문에라도 이런 부분에 좀 투자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생산을 하는데 사람이 생산을 하는 거하고 로봇이 생산하는 거, 로봇을 써서 생산하는 거하고 제품을 만드는 이 원가 자체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좀 앞으로도 계속 커나간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뭐 이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뭐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여기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한번 쭉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많이 횡보를 한 그런 자리가 나옵니다. 그 가격대가 뭐 한 3만 원 정도 가격대인데요. 요거는 이쪽에서 많이 좀 횡보를 했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사신 분들도 물렸을 거고 이 위에서 사신 분들은 다 물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올라오면 판단해가 나 이거 로봇 좋다는데 난 로봇 때문에 굉장히 고생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매물대가 많다라고 봐야 되니까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위쪽으로 사이드가 조금 열려 있는 것 같고요. 이평선 자체도 지금 22평선은 상향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62평선이 위에 걸려 있는데요. 62평선이 파란 선인데 위쪽으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뭐 이 이평선 구조를 보면 향후에도 뭐 조금은 더 위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있을 텐데 그 걸리는 자리가 한 3만 원 근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3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오면 그때는 일단 뭐 한번 정리를 고려를 해 보시고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로봇주를 앞으로 성장하는 부분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고 이 산업이 커져가는 산업이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셨다라면 그 가격대에 매도를 안 하시고 한 연단 이상이죠. 한 2, 3년 정도를 본다라면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그 결정은 시청자님 몫일 것 같고요. 단기로 보셨다라면 3만 원 근처에서 매도하는 전략이고요. 중장기라면 계속해서 좀 길게 들고 가는 전략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일 로보틱스 단기적으로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62평선이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체크해 드렸고요. 따라서 현재 보유하시면서 3만 원 근처에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다만 또 로봇 산업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더 길게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도 함께 추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저희 투자의 신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또 그 사이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땅하늘님 잘 오셨고요. 단신의 꿈이라는 닉네임도 눈에 띕니다. 준호님 오셨군요. 또 한강님 오늘도 화이팅 외쳐주고 계시고요. 이민재님, 또 바이앤홀딩님, 또 이미숙님께서도 질문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차례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천상의 성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가지고 계시네요. 43,5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30% 담으셨습니다. 이 종목을 보니까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지난해 3월쯤 상장을 했고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된 거죠. 오늘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맞죠? 네, 오늘 7,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아마 요 상장 당시에 지금 매수를 하시고 계속해서 조금 내려오는 흐름들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혼자서는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실 것도 같아요. 비중도 30% 가지고 계시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야, 이거는 뭐 혼자서가 아니라 저도 해결을 못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손실이 어느 정도일 것 같으면
뭐 좀 반등 나오면 거기서 정리를 하시고 또 밑에서 다시 잡으시든가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매수하신 게 상장됐을 때 초기에 43,000원대면 이 초기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빠질 동안 그냥 방치를 해 두신 거예요. 자, 뭐 이게 프레스티지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항체 의약품들 요런 것들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뭐 기업 내용에 대해서 뭐 어디까지 뭐 이게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저 신규 상장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자, 뭐 이게 공모가는 32,000원 정도였는데요. 뭐 32,000원이라는 걸 산정을 한 게 뭐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뭐 그런 부분들을 갖고 저 산정을 했겠죠.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그 상장할 때 당시에 제시했던 뭐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하나도 이렇게 좀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주가가 좀 이렇게 올라오려면 둘 중 하나는 돼야 되겠죠. 뭐 이 개발하고 있는 그 항체의약품이 되게 좀 이게 잘 진행이 돼서 그 제품이 잘 나오는 거, 그거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제약 바이오 섹터들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바람이 확 불면 뭐 어느 정도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저 오늘 뭐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저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됐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내일 제약 바이오 쪽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7,500원에서 매수하신 가격대 그 정도까지는 도저히 뭐 이런 재료 갖고는 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좋아지고 거기서 바람을 타면 한번 타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쪽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려면 시장에 좀 돈이 많은 그런 시장이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에 있는 돈도 정부에서 뭐 이렇게 긴축 재정을 하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은 또 이런 부분들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이게 답을 제가 좀 못 드리겠네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한 가지 조언을 좀 드리면, 일단 뭐 좀 신규 상장 종목들 특히 그렇습니다. 요거는 요런 쪽은 들어가실 때 미리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뭐 현재 상태에서는 손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좀 보유를 해 보시고요. 저 뭐 지금 매출액 자체도 안 찍혀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 기업 분석에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여기 매출이 0이에요, 그냥. 매출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적자 부분들만 이렇게 뭐 연구 개발만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가시화될 때까지, 그때까지 뭐 그냥 좀 기다리는 그런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뭐 손실이 너무 큰 상태라서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하시고 조금 올라오면 일단 뭐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뭐 그 절반도 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저 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조금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시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전체적으로 좋아질 때, 혹은 이 제품이 조금 가시화되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면 좀 올라올 수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보유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진단 도와드렸고요. 신약 개발의 성과가 나오든지 바이오 제약 섹터에 전체적으로 좀 바람이 불어줘야 이 종목이 좀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좀 열릴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손쓸 방법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잘 기다려 보시면서 조금 인내의 시간을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 계속해서 화이팅 하면서 응원해 드릴 테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 타이밍이 분명히 올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저희한테 또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벙벙님께서 서당깨님 도망간대요. 잡아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서당깨 1년차님 출석 체크가 끝나도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10시까지 계속해서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달려가고 있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편안하게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신의 꿈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으로 이어갈게요. 현대 에버다임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는 8,800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매수가 근처까지 다 왔는데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오늘장에서 10% 두 자릿수 급등 보여줬고요. 8,1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이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는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매도 타이밍 언제 잡을까요? 예, 지금 저쪽 우크라이나 쪽이 지금 그 전쟁이 약간 아마 11월 달 정도까지는 11월 중순 이후 정도까지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되게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 우크라이나엔 라스푸티차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이에요. 저 우크라이나가 비가 되게 많이 오는 그런 시기예요, 지금이. 네. 그래서 그 비가 내리면서 땅이 막 진창으로 막 이렇게 변해갖고 그 진흙이 막 높이가 1m씩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이 얼 때까지는 그래서 못 간다고. 그렇죠. 맞아요. 땅이 네. 얼 때까지는 뭐 이쪽도 저쪽도 이렇게 잘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땅이 얼고 난 다음에 그 땅이 녹을 때 봄에 또 이 라스푸티차 현상이 한번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 라스푸티차 현상 때문에 또 애를 먹었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뭐 섣불리 공격은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쪽이 지금 뭔가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헤르손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남쪽 그 서쪽에 있는 그 도시가 헤르손인데요. 자, 이쪽에서 항구 도시인데 이쪽하고 저 크림반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거기 지금 러시아 주로 얼마 전에 편입을 시켰죠. 근데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막 세워놓은 그 주지사가 대피해라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피를 하고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게 그쪽에서 헤르손 지역에서는 러시아가 조금 물러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보면 그 댐이 하나 있어요. 그 댐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 그 드네프르 강에 큰 댐이 하나 있는데 러시아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 병력들 다 빼고 난 다음에 그 댐을 폭발을 시켜서 뭐 밑에 그 홍수를 쓸어버리려고 그런 계획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 댐이 터지면 뭐 한 80개 마을 정도가 그냥 쑥대밭이 된다 그래요. 어쨌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또 이런 현상이 나오면요. 이거는 또 군부대를 공격하는 그런 거하고는 또 차원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을을 그냥 물로 다 쓸어버린다라는 거는 군인이고 민간인이고 뭐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만약에 생긴다라면 저 서방의 지원들은 훨씬 더 이렇게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걸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어쩌면요. 이 라스푸티차 현상 이게 좀 끝나고 땅이 좀 얼면 그때는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쪽하고도 뭐 이 재건 관련해 갖고 논의가 조금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8,800원인데 지금 8,170원 정도니까 매수하신 가격을 다 온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네요. 자,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수하신 가격이 8,800원인데 한 9,000원 정도는 조금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거래가 많이 된 자리들, 이런 자리들은 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자, 여기가 9,000원대, 고점이 9,000원대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여기도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윗꼬리를 되게 많이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도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9,000원 이상만 올라갔다면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9,000원 정도 선이 저항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은 좀 긴 관점이다. 그러면 이 저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조금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올해 지금 뭐 실적 부분들이 뭐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에 1억 정도가 적자가 났어요. 1억 정도가 적자가 났는데 올해는 1, 2분기 합쳐갖고 한 76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들이 이렇게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 재건 관련된 기대감이 있다라면 단기간에 주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뭐 9,0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그때는 단기적인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9,000원 정도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나머지 저 10%는 이게 또 갔다가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만 저 7,000원대 중반 정도, 7,000원대 초중반 정도 그 정도는 또 여기서 좀 갭을 메꾼 그런 자리가 있죠.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약간 특별한 자리들, 이런 자리는 또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7,000원 초중반 정도 되게 되면 매도하셨던 거, 그 부분은 매수를 하시고, 뭐, 우크라이나 쪽이 일이 잘 풀려서 그냥 뭐 바로 치고 올라간다라면 일단 10% 남은 거, 그것만 보유를 하시고요. 거기서 반 팔고 7,000원대 초중반 정도에서는 매도하신 거, 그건 다시 사고, 그런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하셨다가 9,000원 정도에서 일단 절반 정도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에버다임 우크라 재건 관련주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진단 도와드렸고요. 9,000원 선이 저항선이라는 점 체크하시면서 9,000원 선에서 비중을 조금 덜어내시고 이후에 조정 시에 추가 매수로 대응도 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저희 바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자,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남해화학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9,200원에 15%입니다. 알겠습니다. 매수는 언제 하셨을까요? 최근에 하셨나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이렇게 빠져가지고서 이게 남해화학이 저는 9,200원 때면 좀 괜찮다 싶어서 샀거든요. 네네. 그 한 2,300원 가지 않겠나 싶어서 했더니 푹 빠지길래 전문가님한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해가지고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이 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야이기도 네. 하고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요거를, 예, 반갑습니다. 네. 9,2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비싸게 매수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지금, 아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되는 그런 내용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이 네. 비료 가격도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들썩거리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비료를 만들 때 이거를 석탄에서 수소를 뽑아서 그 수소하고 질소하고 반응을 시켜서 이거를 암모니아를 만들어 갖고 그걸로 원료를 갖고 비료를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러시아 쪽이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서방이나 그쪽에서 러시아제 뭐 석탄들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러시아가 살 만큼 뭐 편안할 만큼 그렇게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만큼만 러시아 쪽에서는 러시아하고 이렇게 거래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료 가격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게 실적 부분들도 되게 좋아요. 실적도 되게 좋고 지금 이 먹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후변화다 뭐다 해갖고 계속 좀 농산물 가격들 뭐 이런 것들도 내년에도 또 이게 뭐 에그플레이션 관련되는 그런 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요거는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신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몇 가지 좀 재료들도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수소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수소 경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삼성물산하고
또 이렇게 협력을 해서 액체 수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좀 유통 쪽 이런 쪽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소를 얼려갖고 그러니까 액화를 시켜서 이동을 시키는데요. 이 수소를 액화를 시키려면 한 마이너스 270도 정도 그 정도의 극저온이 필요해요. 근데 요거를 암모니아로 만든다라면 그게 뭐 한 40도 정도, 마이너스 40도 정도면 이 암모니아는 액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암모니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N, 그러니까 질소 하나하고 수소 3개를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암모니아가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쪽에서 이 남해화학이 조금 진출을 해서 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 ENF 테크놀로지하고 삼성물산하고 같이 그 회사를 하나 이렇게 합작 회사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반도체용 황산 제조하는 그런 기업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오로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료 기업만으로 남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다른 신산업들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요. 자, 뭐 9,200원대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면 일단은 뭐 괜찮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좀 기다리시다 보면 10,000원대 정도 시청자님 아까 예상하신 가격대 10,000원대 근처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려면 뭐 그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이 주가가 좀 올라오는 시기가 좀 있죠. 비료주들 같은 경우는 언제 올라오냐 하면 연초에 주로 올라와요. 이게 실적이 비료주들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에 집중됩니다. 뭐 여름이나 가을에 우리 비료 뿌릴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시기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뭐 내년도 봄 정도까지 들고 계신다라면 아마 뭐 10,000원보다는 훨씬 더 큰 뭐 그런 수익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뭐 어떤 게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럼 내년 봄까지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말하자면은. 예, 그죠? 일단 그때까지 가면 갖고 가시면 10,000원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더 높은 가격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10,000원 정도 선이면 단기 저항선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짧게 보셨다라면 10,000원대 정도. 그렇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라면 뭐 내년 봄 정도까지도 지켜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남해화학 진단 도와드렸고요. 참고하셔서 좀 더 수익을 키워나가는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해화학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또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02-3251-82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그네틱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이앤홀딩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2,000원에 12%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등 시 축소 구간이나 혹시 1,0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네요. 시그네틱스 오늘 1,175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종목은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좀 대응 전략들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예, 참, 뭐, 요거는, 반도체 시황 관련해, 업황 관련해 갖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작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단 뭐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니까, 지금 뭐 올해 그쪽이 뭐 그렇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 흐름도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요. 뭐 그런데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부분이 작년보다 영업이익 부분들이 지금 올해 조금 그렇게 썩 좀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작년에 연간 기준으로 한 193억 정도, 뭐 200억에서 한 7억 정도 모자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 2분기 합쳐갖고 한 49억 정도밖에 영업이익이 흑자가 안 나왔어요. 자, 이게 주가가 좀 탄력 있게 이렇게 올라오려면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늘어줘야
주가는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뭐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죠. 바닥이다, 아니다, 반도체 업황이. 뭐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D램 쪽보다 낸드 쪽 같은 경우는 글쎄요,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D램 쪽은 이 삼성전자가 전에 뭐 치킨 게임을 하면서 다른 업체들을 다 이렇게 도산을 시켜버렸는데, 이 낸드 메모리 쪽은 전체 캐파가 시장 크기가 D램의 한 60%에서 70% 정도 사이선 그 정도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쪽에서는 아직까지 6개 기업이나 좀 살아남아 있어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해서 일본 업체들도 살아남아 있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감산을 안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는 낸드 메모리 쪽에서 조금 살아있는 그런 업체들 쪽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업황 자체가 또 많이 이렇게 되게 좀 좋아지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감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1,000원 아래로 떨어져도 이게 뭐 추가로 매수를 하는 거 그건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반등시 조금 정리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목표치는 한 1,500, 1,400원대 정도, 그 정도면 일단 저항은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사실 뭐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좀 올려주신 거 보면 반등시 축소 구간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1,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추매를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으니까, 사실 이 정석은 그렇습니다. 10월 13일 날 찍은 가격이 1,115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만약에 이 가격이 붕괴가 되게 되면 손절을 치는 게 정석이에요, 정석은. 왜냐하면 이쪽에서도 다들 그랬을 겁니다. 매수하신 분들이 다들 자기가 산 가격이 제일 바닥인지 알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빠질 것 같은데 주식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자, 보시면 이쪽에서도 자, 여기서 좀 이렇게 전저점들 이런 부분들을 붕괴시켰을 때는 이쪽에서는 또 손절이 나갔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빠졌다가 또 반등이 나왔다가 전저점을 또 무너뜨리는 구간, 여기서 나왔네요. 이쪽에서는 또 손절이 맞는 그런 대응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시장 자체도 뭐 조금 좀 아까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약간은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자, 일단 뭐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드리겠고요. 좀 뭐 이 2,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좀 손실 구간이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일단은 뭐 1,500원 정도 근처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그때 상황을 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보유 의견 말씀드릴게요. 네. 자, 시그네틱스 1,400원 이상 1,500원 선까지 반등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추매는 보류 의견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고 확실하게 해결책 전해드렸고요. 참고해 보시면서 이 시장 잘 이겨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뒤늦게 출석하신 권병래님, 테디님, 봄님, 그리고 우상향님과 함께 올리브님까지 모두 환영하고요. 지금부터 미니 강의 시작이 되니까 미니 강의도 귀 쫑긋 세우시고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미니 강의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시진핑의 3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대감보다는 조금 우려의 시각도 많은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미니 강의 한번 출발해 볼게요. 네. 자, 일단 뭐 지금 오늘 홍콩 쪽을 보면요, 진짜 처참하게 주가가 빠졌습니다. 뭐 오늘도 뭐 한 6.36% 정도 홍콩 시장이 하락을 했네요. 자, 이거 주봉으로 놓고 보면 정말로 심하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작년 2018년도에 이렇게 좀 고점을 찍고 밀렸는데요. 이 홍콩 같은 경우는 2021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전 고점이 2,600이었는데 3,300을 찍었으니까 그거를 돌파를 했는데, 홍콩은 그거조차도 돌파를 못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뭐 좀 그 통제를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급락한 부분들도 마찬가지 그 시진핑 체제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은 좀 지금 중국 쪽에 그 지도부가 어떻게 개편됐느냐 그 부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지난주 말에 지금 당대회가 끝났죠. 그래서 시진핑 3기 지도체제로 이렇게 갔는데요. 원래는 이 중국 공산당 주석 같은 경우는 2연임밖에 못하는데 이걸 법을 바꾼 겁니다. 시진핑이. 법까지 바꿔가면서 지금 이렇게 또 세 번째 3기 지도체제에 접어들게 됐는데요. 자, 지금 굉장히 좀 저도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심하게 했어요. 보시면 지금 좌측이 2기입니다. 2기 때 지도부인데 뭐 시진핑 있고 리커찬, 리잔수, 왕양, 왕우닝, 자오로지, 한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세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세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자, 왕우닝하고 자오로지 그리고 시진핑이 살아남았죠. 그리고 이 서열 2위로 간 사람, 이 사람이 리창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뭐 갑자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7인의 중국은 원래 마오쩌둥 시대 때 굉장히 좀 큰 폐악이 있었죠. 자, 혼자서 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뭐 대약진 운동 막 이런 걸 하면서 그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는 걸 보고 이 마오쩌둥이 야, 저게 참새가 우리 저 귀중한 곡식을 다 쪼아 먹으니까 참새 다 잡아. 그랬어요. 그래갖고 뭐 중국 전역에서 몇억 마리 참새를 잡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식량 생산을 좀 증대를 시킨다고 야, 그러면 뭐 농지가 좁으면 더 많이 심으면 될 거 아니야. 벼를 더 촘촘히 심어. 그래서 벼를 더 촘촘히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었냐면 벼가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자라면 열매를 맺는데요. 이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웃자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식량 생산량이 극도로 많이 떨어졌고 아까 참새를 다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참새가 곡식만 먹는 게 아니라 해충들 이런 것들도 잡아 먹었거든요. 그래, 그 다음 해가 되니까 뭐 병충해가 창궐을 해서 이때 아주 스케일 있게 중국답게 아주 스케일 있게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철강 생산 이런 걸 늘리자고 각 지역마다 이 고로 그 쇠를 녹이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야, 철강 생산 늘려 이렇게 강제로. 그러니까 뭐 할당량은 내려온 거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집에서 쓰던 농기구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녹여서 그 할당량을 채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막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부실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덩샤오핑 때 그랬었죠. 야, 이거 중국이란 나라는 혼자서 끌고 갈 수가 없는 나라다. 그래서 이 7명의 저 상무위원이 집단지도 체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에는 3개 계파 정도가 있는데 샹하이방, 그다음 공청단, 그다음에 시진핑이 속한 태자당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오로지 지금 들어와 있는 데는 전부 다 이 공청단 쪽하고 다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후진타오 전 주석이 그 공산당 당대회 할 때 그때 뭐 거의 강제로 이렇게 끌려나가는 그런 영상이 나왔어요. 자, 이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뭐 정말로 안 좋은 길로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이 중에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한번 보면요. 요게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자, 이게 또 안 나오네요, 다음. 아, 예. 나왔다. 아, 네. 나왔네요. 네. 자, 지금 리창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상무위원회도 없었습니다. 2기 때는. 근데 이 당서열 2위로 이렇게 올랐는데 다음번에 아마 총리를 뭐 저 내년에 정식직으로 이렇게 지명을 하겠지만요. 리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진짜 그 시진핑의 신복 중에 신복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 샹하이 당서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 전까지. 근데
샹하이를 봉쇄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아마 쉽게 생각을 못하고 쉽게 밀어붙이기 힘들 텐데요. 샹하이를 봉쇄 주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리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 자오러지 같은 경우는 시진핑의 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국가기율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근데 국가기율위원회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공수처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비리 이런 것들 다 파헤쳐 갖고 그러니까 뭐 시진핑 측근들의 비리는 파헤치지 않았겠죠. 공청단이나 샹하이방 쪽 이쪽에 비리들 다 파헤쳐 갖고 그러니까 시진핑의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이 자오러지 같은 경우는 당 서열 6위 정도였었는데 지금 3위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 왕우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시진핑의 책사라고 불립니다. 시진핑의 책사라고 불리는데 자, 어떤 시진핑이 지금 정책을 하는 것들 그리고 시진핑 우상화 작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어요. 자, 전부 다 자기 측근으로만 이렇게 도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전화면을 보시게 되면 시진핑은 아마 다음번에도 또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칠상파라라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7세 그 당대회 할 때 67세까지는 유임이에요. 근데 68세 이상이 되면 내려오는 게 관례입니다. 근데 시진핑은 지금 69세인데도 안 내려왔죠. 자, 이 나이를 보게 되면 리창이나 자오러지, 왕이닝, 뭐 그다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전부 다 66세, 65세, 63세 이렇게 되기 때문에 5년 뒤면 68이 넘어가 버려요. 자, 그래서 이쪽에는 뭐 시진핑의 다음에 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 적수가 될 만한 사람이 없고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딩셰샹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60세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후진타오를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밖으로 이렇게 내보냈던 그 사람이 이 딩셰샹의 직속 부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 중앙판공청 주임이라 그러는데 이 중앙판공청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부속실 이런 거 다 합쳐놓은 그런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시진핑 일색으로 도배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뭐 중국하고 대만 관계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안 좋아질 거고요. 또 샹하이 봉쇄를 했던 그런 사람이 주도가 됐으니까 뭐 지금 이 무례한 정책들 이것도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아요. 또 미중 관계들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는 조금 우리나라엔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얘기가 있죠. 자, 지금 이 시진핑 체제가 절대 권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미중 갈등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투자자니까 히토리 관련되는 뭐 그런 쪽은 한 번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티플렉스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총이 한 1342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요게 히토류가 영구 자석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큰 무기로 쓰이는데 히토류 자석의 대체품인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미중 관계 히토류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 이렇게 좀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또 흑자 전환을 한 종목이니까 이런 쪽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진핑 집권 3개를 맞이해서 앞으로 중국의 방향성과 또 시진핑의 의도를 조금 예상을 해봤고요. 그에 대한 수혜주, 특징주로 유니온 머티리얼까지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필 전문가님과 1시간을 정말 알차게 채워드렸고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올게요. 조금 이따 만나요.